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겨레 21의 김규원입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 문제로 대한민국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이 마무리돼서 사회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을 지내신 이광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탄핵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의 총괄 책임자를 맡고 계십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광철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에서 말씀해 주신 검찰개혁과 최근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네. 조금 이렇게 같이 거드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총괄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네. 조국혁신당에서 누구보다 먼저 이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괄 책임 맡으셨는데 사실은 엉뚱한 데서 그 준비하셨던 그 한 20개 정도 되는 혐의가 아니라 엉뚱한 데서 이런 게 지금 터졌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계엄을 빙자한 이 내란을 일으켜서 네. 결국 이 탄핵 이제 소추안이 국회로 가는데요. 왜 윤석열은 이런 내란을 일으킨 겁니까? 뭐 윤석열의 마음을 저희가 네.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네. 알 수는 없겠으나 네네. 사실은 윤석열이 잘할 줄 아는 건 뭐 수사 말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처도 뭐 네. 기우제, 몰아치기 뭐 이런 좀 불법적인 수사들만 잘했던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로 복잡다단한 대한민국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자꾸 지지 기반이 위축되고 또 특히나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 또 특검 이런 부분들의 압박감, 그로 인한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좀 상상하기 어려운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 예. 국회에서 이 윤석열 탄핵안이 이제 처음으로 부의가 돼서 의결을 했는데 사실은 정족수 미달로 그냥 성립되지 않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말로 이제 2차 이 탄핵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포함한 이 야당에서는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이거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뭐 사실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도 또 야당의 지휘부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보관이랄 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난번에 그 투표에 가담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분과 네. 또 이번에 부족한 5분이 지금 정족수에서 미달한 상황에서 네. 결국은 국회의원의 책무, 소임, 또 국민에 대한 도리, 또 헌법에 대한 가치의 존중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 닿기만을 저는 사실 바라는 거 말고는 무슨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결국 국민들께서 오는 2차 탄핵 이제 소추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앞두고 네. 어떤 마음들을 어떻게 표출해 주시는가 그것이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결국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처음에는 네. 말하자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한시라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탄핵에 참여할 것처럼 찬성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확 뒤집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인물평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검사로서나 법무부 장관으로서나 또 짧은 또 당대표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분이 무슨 헌법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이나 고민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고 네네. 이번에도 역시 처음에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네. 아마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님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제 그분으로부터 사실 제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대표도 체포해서 그렇죠. 과천에 수감하려고 했다. 세 번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검사로 살아오면서 체포와 구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기는 예외라고 네, 생각했겠죠. 그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피의자들을 별건으로 압박해가지고 이른바 네. 수사 성과를 올려왔던 사람인데 본인이 그런 체포의 대상자가 됐다는 것에 얼마나 분개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돌변해가지고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네. 이제 이대로 가면 네. 사실 본인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 정권이 이제 이양이 되고 야당으로 그랬을 때 윤석열 정부의 온갖 만행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떠받쳤던 검찰의 책임 그리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이른바 이제 부역했던
본인들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사실 총선 시에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제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의 따님 문제, 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의 또 처가댁 식구들 그렇죠. 또 딸 명의의 여러 가지 또 추문들이 네네. 이제 어우러지게 되면 본인도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파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윤석열을 압박해서 어떤 권력을 분점해 보고자 하는 그런 야욕에서 맞습니다. 결국은 탄핵에 반대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원래 그렇게 그 권력력이 강합니까? 그렇게 쉽게 최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글쎄요, 뭐 검사라는 직종 일반으로 확대해서 그럴 수는 없겠죠. 네. 또 검사님들 중에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나요? 그렇죠. 공직에 있으시면서 네. 또 소임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래서 검사 일반으로 확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이제 검찰을 나누면 형사부 검사와 이른바 인지 그렇죠. 부서에 임하는 소위 말하면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자의 검사들은 특히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부터 별건이라든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서 압박해내는 수사 기법들을 갖고 그동안 좀 뭔가 자기네들이 성과를 내고 싶은 부분에서 그런 방식으로 성과를 내면서 또 자기 이름을 날려왔던 그렇죠. 또 그런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 바깥의 여론, 네. 또 언론의 움직임, 네. 또 이런 부분들, 또 국회의 동향,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좀 정치적인 성향들을 좀 획득해 가지 않았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도 검사 시절에 체득했던 또 특히 밤에 뭐 편집국장이다 뭐 네, 이런 말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창피합니다. 통해서 네, 그런 거를 기자들이 통해서 뭔가 좀 자기가 정치적으로 뭔가 핸들링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 자체가 그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고 굉장히 주요한 포스트에 많은 검사들이 들어간 검찰 정권이라고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검찰 정권이 말하자면 쿠데타,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내란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특수본을 띄워서 김용현을 지금 긴급 체포했고 그리고 그 계엄사령관도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예 이 수사 범위에 이 내란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 지금 들어있질 않습니다. 근데도 뭐 직권남용을 확대해서 하겠다 뭐 이러고 나서고 있는데요. 예. 왜 수사에 지금 검찰이 착수했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은 첫째로는 과연 이제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렇죠. 또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지금 수사에 욕심을 내는가. 그렇죠. 첫 번째 점은 이제 김규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명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법에는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데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고 우기는 것은 부패 범죄 중에 지금 시행령에 가서 보면 직권남용이 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청법에 보면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성 있는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고 그래서 네. 검찰은 윤석열 등을 포함한 내란 사범 등의 직권남용을 기본 범죄로 해서 지금 현재 내란 범죄가 그와 관련 있는 범죄라고 해서 이러한 논리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법의 통상의 해석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점으로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사를 고집하는가? 이제 이 점에 있어서는 검찰이 드디어 또 한 번 태를 벗으려고 한다.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좀 선을 긋고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는 예, 거군요. 정권이- 다음 정부에 예, 맞춰서. 정권이 힘이 빠지면 네. 또다시 정권을 밟고 어떤 좀 등에 칼을 꽂고 국민들께 환호성을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권력에 착 붙어가지고 그동안 검찰의 이른바 특수통들이 살아남고. 어떤 조직의 기득권들을 유지해왔던 저는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요. 네. 뭐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네.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인적인 커넥션들이 맞습니다. 작동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바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검찰의 그 특수본부장 네. 그 박세현이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법대 후배고 네. 또 뭐 윗대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어떤 그 특수보원의 출범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착수
이게 한동훈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범위를 넓혀서 네. 지금 현재 박세현 본부장을 필두로 한 특수본은 이중의 관리 체제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과 박세현의 커넥션에서 거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대고 2년 선후배이고요. 네네. 연수원 기수도 27기, 29기로 두 기수 차이밖에 안 나고. 서울대 법대도 2년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연배에 있고 말씀하신 정말 대로 각별한 사이겠네요. 박세현 본부장의 부친이 이제 박순영 검찰총장이셨고, 박순영.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장인께서 진영구 파업 유도 그렇습니다. 그 분이어서 김영구. 이제 소위 말하면 진영구, 검찰 내에서도 뭐 부마족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친이나 이제 장인이 굉장히 고위층의 검사일 때그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된 그런 분들로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수사를 통해서 빨리 윤석열 이 내란 혐의들을 검찰이 장악하게 해야 또 한동훈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전국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관리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중에서 두 번째 관리 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본 구성을 지금 지시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 1과장을 할 때 그 직속 상관이 지금 현재 용산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김주현 그때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이 무슨 관계냐 잘 모르실 텐데 거의 뭐 사제지간 뭐 이런 관계, 거의 부모지간에 소위 말하면 가까운 뭐 그런 건가요? 내 새끼. 특히 이제 법무부 검찰국에는 소위 말하면 요직에 이제 잘 나가는 에이스 검사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 5개 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검찰 1과가 검찰과장이라고 그래서 수석과장인 거죠. 검찰 예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제일 핵심이네요. 검찰국에서도 가장 핵심 과장이고 그래서 속칭 1등 검사가 가는 보직이다. 그렇군요. 이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검찰국장으로서는 가장 뭐 애지중지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총장과 특수본 본부장에 대한 이중의 이런 커넥션, 이런 이중의 관리 체제를 통해서 지금 윤석열도 김주현을 통해서 특수본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한동훈 또한 특수본 수사 상황들을 여러 가지 그러한 커넥션을 통해서 세밀히 파악하고 전국의 또 운용에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박세현 지금 본부장이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모든 게 관계가 일방형 관계만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김주현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있다면 그 상대방도 당연히 무의식의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 정치적 계산이 있을 거고 향후에 본인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가늠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주도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나아가서 그것이 자기네 통제 밖을 벗어나서 탄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가거나 그래서 야당으로 정권이 이양되거나 하는 것들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저희들이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문제에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고, 지금 뭐 거의 개인적으로나 조직으로나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뭐 박세현이나 심우정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그 법무부 검찰국에 대해서 그냥 약간 용어 설명처럼 간단히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법무부 검찰국이 우리나라 이 검찰 사무에서 어떤 그 위상이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일단 법제상으로 보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감독자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수사의 지휘권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검찰 사무와 검찰 수사 지휘에 관련된 이 사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의 한 국이 검찰국입니다. 말하자면 검찰에 대한 관제탑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컨트롤 타워. 이게 그래서 저도 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습니다만은 전체 법무부 사무의 약 80%가 검찰 사무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면 법무부의 탈검찰을 추진했던 것도 법무부가 국가 전체의 적법성 통제기관, 국가의
적법 절차, 법치주의를 관장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이 수사사무가 비대하게 그렇죠. 커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검찰화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제도 개혁의 취지와 별개로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안에서 검찰국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종래에 검찰국장은 사실은 권위주의 정부에 있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손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렇게 연결되는 조직이기도 거군요. 합니다.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국장이 손발이었습니까? 아니 뭐 저희들로서는 이제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찰 사무가 전체 법무부에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적인 포션들도 그렇고 딱 그것이 지금 정부에서 다 원위치 되어 가지고 지금 법무부의 그 국과장들 특히 과장급 공무원들을 예전엔 다 검사들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규정을 바꿔가지고 외부 개방형으로 바꿔서 네. 검사 마인드가 아닌 인권이라든지 적법 절차의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법무부 사무가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그게 다 원위치 되었고요. 그렇죠. 검사들이 다시 다 돌아온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또 역대 민정수석들께서 수사에 지휘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검찰국장이 무슨 정권의 손발이 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받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그 지휘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수사에 관여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수사들이 많았는데 적절하게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이 통제를 못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건 가볍게 그냥. 네. 그러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좀 그런 다른 참. 기회에 네네.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비사를 한번 다음에 한번 좀 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 이게 검찰, 경찰, 공수처, 네. 군 검찰까지 지금 4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야당에서는 상설특검으로 예. 가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개 기관이 수사에 지금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아까 이제 그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법원에서도 혼란스러우니까 이거 조정을 해달라 수사기관을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이 사건 어디서 어떻게 수사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법 절차로는 이제 경찰이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공수처하고 검찰이 소위 숟가락 얹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좀 두 기관 다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뭐 경찰은 항변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그렇죠. 냉정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경험이 많이 부족하죠. 검찰이 이런 다 중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큰 수사를 해봤던 경험의 측면이라든지 또 이런 민감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기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여러 경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들을 지휘해 나가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으로 보나 수사 내용의 어떤 적실성으로 보나 충실성으로 보나 네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국회가 상설특검을 의결하더라도 결국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법상 임명권자로 되어 있는데 네. 과연 이제 이런 점들에 있어서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네.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어제 뭐 한한 양자 뭐 회동하고 무슨 담화들을 발표했고 저는 그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는 것을 한동훈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군통수권은 그럼 누가 네. 결정할 것인지 지금 상설특검도 가버리지 않습니까? 국회가 답변 안 하고. 추천하면 네. 과연 그럼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임명 그렇죠.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네. 한동훈 대표가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예. 일단은 그 윤석열을 그 탄핵하거나 윤석열 스스로 사임해야 그 다음에 이를테면 총리라든가 누군가가 그 권한을 대행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대통령직에 있는 한은 이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거부권 행사하고 임명 안 하고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한 것도 몇 차례이며 그렇죠.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공언하고 탄핵을 사실은 그렇죠. 좌절시켰고 어제 담화도 했던 것이니까 네네. 또 그러면서도 한동훈 대표가 그랬거든요. 네. 내란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겠다.
그 어떻게 엄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네. 바로 상설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이 발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결되면 또 그거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 상설특검으로 누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이 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혁신당에서 이런 그 검찰개혁 법안 예. 총괄 팀장으로서 이렇게 다 준비도 하시고 이렇게 그동안 발표도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에 이거 빨리 내놔라 너희들도 성안해서 내놔라 요구도 해오셨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검찰개혁 법안 이것이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지금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골자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에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조국혁신당이 이제 발의한 검찰개혁은 사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네. 전환시켜가지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폐지한 것의 주요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직접 수사권을 전부 없앤다. 네네. 둘째는 그동안의 법원과 같은 구조 또 네. 법원의 법관과 같은 신분에 준해서 대우를 받았던 검찰 조직과 네. 검사라고 하는 신분을 일반적인 행정기관과 행정공무원의 그런 수준으로 다시 조정한다라는 네네. 것이고요. 이게 공소청 법안의 골자입니다. 네네. 두 번째로 이제 그 삭제한 직접 수사권 가운데서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중수청 네네. 설치 법안 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형사소송법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찰청과 검사의 지위 네.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좀 바꿔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수사절차법을 새로 제정해가지고 네네. 지금 현재 수사절차법은 형소법의 수사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좀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네. 수사 자체 과정의 독자성과 이 과정의 인권 침해를 좀 철저하게 좀 보호하고자 방지하고 네.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네 가지가 되어 있어서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 검찰 개혁 법안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발제하셨던 내용하고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서 민주당 정부 혹은 범야권의 진보 개혁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 또 그리고 현재 의석은 28년도 총선까지는 가는 거지 유지되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가 의결하고 정부가 이것들을 공포해서 또 착실하게 시행령들을 마련해 간다면 다음 진보 개혁 정부에서 뭐 이것들이 할까요? 예, 저는 뭐 할 것으로. 지난번에 조국 대표님이 이 자리에 한번 나오셨는데 민주당에서 의지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예. 조금 약간 의심하는 듯한 네네.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 신뢰하지 못한다, 의심한다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아마 김규현 기자님의 좀 평가의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그렇게 조국혁신당이 이제 검찰개혁 4법까지 성안에서 발의를 해두었는데도 그렇죠. 좀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설령 윤석열에게 가서 거부권으로 막히더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충실히 논의하고 국회에 상정해가지고 의결을 통해서 뭔가 그러한 일련의 좀 과정들이 좀 진척이 좀 느리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주의를 환기하고 네. 그런 절차의 이행들을 좀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셨을까? 네, 아니 뭐 민주당과 그 조국혁신당 사이 이간질할 생각은 없고요.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쭤봤고요. 수사권이 없어져도 검사 기소권은 독점적이고 그리고 편의적이고 예. 그리고 영장 청구권도 뭐 독점적이고요. 이건 뭐 헌법에 심지어 그렇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이러는데 이 검사들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이것도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게 또 하나 이제 아까 골자에서 이제 말씀을 좀 하나 더 포함시켜야 되는 게 이제 기소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요. 네. 그래서 현재로는 아마 검찰 대검 훈령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의 어떤 그 운용이 너무 자의적이고 검사들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네가 좀 애매한 사건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김수창 검사장의 뭐 좀 이상한 행동을 했죠. 공연 음란의 행위라든지 최근에 이태원 참사 관련한 서울 경찰청장 네. 김광호 청장이라든지 좀 이런 좀
지금 검찰이 뭔가 독자적으로 처분했을 때 네. 좀 뭔가 애매한 것들만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마련한 공소청 법안에는 네네.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필수적으로 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구성들처럼 풀을 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소심의위원회 회부될 사건들이 이런 것들은 차후에 좀 더 가다듬어야겠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좀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사의 권한 자체가 일단 직접 수사권이 네. 일단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고요. 거고. 또 기소권의 자의적 행사도 그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상당히 좀 제어될 것으로 보이고 기소심의위원회는 그러면 그 이를테면 피의자 또는 뭐 피해자 이런 쪽에서 이렇게 그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를테면 그 내부에서 공소청에서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가령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제도를 두기 나름일 텐데요. 크게 보면 일단 기소 결정이 난 이제 피의자가 내 사건 한번 기소심의 회부를 받아봐야겠다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피해자가 불기소에 대해서는 그 한번 이거 기소 불기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네. 또 판단을 해달라. 네. 또 그거를 기소심의위원회 넣을지는 또 봐야겠지만 또 세 번째로는 검찰에서 또 직권으로 또 기소심의 회부할 수도 있겠고요. 네. 여러 가지 기소심의위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의 종류와 내용들은 아마 차분히 조금 더 성안을 좀 검토를 해야 해봐야 될 되겠군요. 텐데 어찌 됐거나 중요한 사건들이 네. 검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네. 기소 불기소 결정되는 일은 없도록 예 그렇게 사실- 제도를 좀 성안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참 너무 심각한데 이제 수사 이번에도 그런 난맥상이 나타나는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에도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있는데 예. 이게 검찰 개혁이 돼도 경찰, 공수처 그리고 중수청 또는 중수처 이렇게 세 개가 생기잖아요. 네네. 이 난맥상을 잘 그러니까 조정해 나갈 수 있을까? 이번에 보면 어쨌든 교통 정리가 안 됐구나 하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되거든요. 지금 세 군데가 같이 나선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조정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뭐 이번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게 검찰과 또 공수처가 나선 건가요? 숟가락을 좀 얹었다고 봐야겠죠. 숟가락을 얹었군요. 검찰, 저는 숟가락을 얹었다고 검찰과 봅니다. 공수처가. 특히 이제 경찰에 맡겼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공수처나 검찰은 각각의 기관에 이게 뭔가의 의도가 좀 발현된 것으로 보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법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로 사실은 좀 경계는 그래도 좀 그어 놓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현되었으니 네.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조정하는 보안 입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적으로는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나면 네. 국가의 형벌권의 주재자는 어찌됐거나 저는 검사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헌법이 검사라는 그런 좀 지위를 명언해둔 이유, 또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킨 이유도 네네. 그런 국가 전체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좀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나. 그걸 유지 그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헌을 될까요? 하게 되면 네, 네네. 저희가 이제 조국 신당도 그렇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했던 개헌안에도 이제 수사기관이 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꿨는데 그렇더라도 국가형벌권은 기소를 통해서 법원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될 때 네네. 행사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사건의 수사는 기소로 모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의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네네. 국가 전체의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어떤 감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지위로서의 검사의 역할은 네. 저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제에 여러 가지 네. 보안 입법 과정에서 네. 좀 그러한 부분들은 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뭐 그냥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이제 전문가시고 많이 관여를 하셨고 예.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거를 그 필요성을 알고 힘이 있었던 그 대통령직과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충분히 제대로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안 하려고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비판의 핵심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가 윤석열을 중요한 뭐 것이죠. 예, 그런 이제 가지였죠. 인적인 측면에서 네네.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중요했던 부분 이제 두 가지가 비판의 핵심 골자인데 우선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이제 그러한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 또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에 박근혜 그 정부의 국정농단 여러 가지 적폐청산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물론 그 수사가 좀 과잉된 부분이 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성찰하고 있는 대목이지만 네. 그러한 적폐청산에 관련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 그러한 수사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 박영수 특검을 네. 중심으로 이제 그게 박영수 특검의 수사가 검찰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과 함께 또 하나 고려가 되었던 것은 이게 제도라는 것이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혼란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수사 기소 분리, 그래가지고 검찰의 주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권은 남겨두되 조금 더 엄격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6대 범죄, 네. 이제 저희가 부경 공선방대라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6대 범죄를 중심으로 이제 수사권을 좀 좁혀서 놔두었던 것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조차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전행이라든지 네. 또 보복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수사들로 인해서 사실 그 취지가 완전히 많이 뭐, 훼손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정부로서는 검찰 제도의 전체적인 세팅을 네. 그러한 취지를 갖고 했다는 점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그 검사를 중요한 것 그런 것은 그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뭐 좀 다른 기회에 좀 말씀이 좀 뭐 또 있고 네. 또 현재로서도 몇몇 분들에 의해서는 이제 그 말씀이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일단 국정 운영을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제 정부에 저도 몸담았던 입장에서 네. 그 영역은 이른바 이제 신념윤리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윤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사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그렇게 극심한 혼란상이 빚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성찰하고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실은 송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다만 왜 윤석열을 총장으로 발탁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차제에 좀 뭔가 구체적으로 네. 조목조목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대부분 그 반성하고 사과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분만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개선상에 계신 분 중에. 그 말씀도 적절한 기회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이 내란 사건, 이 사건 수사는 검찰에서 맡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죠? 네, 저는 검찰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근데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상설 특검으로 여러 가지 네. 혼란상들을 정리해서 네. 국회가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특검을 임명하는 그 그렇죠. 수순밖에는 없는 것인데 그렇죠. 그 결정적인 길목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잡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입니까? 아직은 윤석열이 살아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자리에. 윤석열은 제가 보기엔 식물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내란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네. 그래서 지금 혼란상을 극복하게 하자면 네. 박세현을 통한 인적 커넥션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러자면 여야 간에 합의를 해달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핵에 탄핵을 찬성해서 윤석열의 직무를 배제하고 하고.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됐든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동조자로 예. 지금 추정이 되죠. 결정적인 방조범이죠. 그리고 본인이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6탄으로 막았어야 합니다. 못하게. 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고 던지고 나왔어야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국회가 임명한 특검의 임명장에 도장을 찍도록 하는 그런 책무가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내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건 공연불이고 네네. 오히려 박세현 본부장을 고리로 하는 지금 검찰 수사를 핸들링해서 전체적인 국정 운영을 자기 주도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네. 그거야말로 제2, 제3의 쿠데타죠. 예. 한동훈 대표가 정신을 차리고 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신을 차릴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없고요. 뭐 김규현 기자님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압박해서 어떻게 이러한 국민 주권자의 의지가 그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네. 저는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말을 바꾸겠습니다.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를 압박해서 탄핵에 찬성하고 그리고 상설 특검에 찬성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바쁘신데 지금 윤석열 탄핵 때문에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대통령 모시고 한 정부에 참여해서 국가의 중요한 제도들을 이렇게 개혁하는 데 참여한 것은 참 무한한 영광이었고 네. 또 한편으로 그때 저희들이 좀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마음 깊이 성찰하고 송구한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역사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는 것이고 네. 결국은 강물이 이제 바다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이 내란 망동 사범을 네. 또 단죄하고 우리 헌법 정신인 민주공화국, 네. 국민 주권주의 그 큰 바다에 저희들이 이를 것으로 저는 믿고 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저도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지난 주말에 우리가 실망했던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반드시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꼭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이 상황이 정리되는 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오늘 이 인터뷰는 이런 지금 복잡한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축하드리려고 만든 자리였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김학의 네.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출금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좀 모순적인 말인데 범죄자를 출금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받게 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한 2, 3년 걸리셨죠. 그죠? 한 3년 걸렸나요? 네, 제가 네. 2021년 7월 1일자로 그렇죠. 기소가 되었다가 3년이 넘었네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2심까지 사실상 이제 사실에 대해서 다투는 건 2심까지니까 네. 2심까지 다 무죄를 받으셔서 그거 축하드리고 소감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원래 초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김학의라는 사람이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고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인데 네.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김학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재판정에 서게 된 사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그에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한 가지이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보복의 취지가 하나가 있었다는 이제 평가가 있고요. 네. 사실 좀 거칠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뭐 조금 제가 민망한 말씀이지만 이광철을 좀 잡겠다는 그런 좀 의도도 발현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김학의 출국 금지가 좌절되어 가지고 결국 수사를 해서 구속을 했던 사람과 네.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차기근 조국혁신당 의원님, 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주체가 동일한 이정섭 검사입니다. 그렇죠. 이정섭 검사를 잘 기억해 네.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네, 저는 그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김학의가 여러 가지 윤중천을 비롯한 브로커에게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고 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해서 네. 그리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구속 그리고 2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이 구금된 적도 있고요. 네네. 이제 이렇게 했던 분이 네. 그러한 수사가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던 출국 금지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렇죠. 뭐 피의자를 잡아 예. 놨는데 그거를 네.
제 머릿속에서는 이 두 개가 모순 없이 양립할 수 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검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법정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아분열적 수사다. 자아분열적 수사. 자기분열적 수사다. 예, 자아분열적.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한 검찰 조직을 개혁하고 네. 또 검찰의 비리를 파헤친 그러한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권을 좀 행사해서 네. 그리고 보복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사실 그것 말고는 좀 합리적 설명이 안 되지 않는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출금에 관여했던 핵심적인 분들, 그분들이 사실은 동시에 검찰 개혁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엮어서 네.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보내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사건인데 다행히도 보내지지 않으시고 네. 잘 무죄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궁금해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김학의 전 차관이 대법원 재상고심,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한번 중간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혐의 사실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가 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김학의가 어떤 여성과 이렇게 술 마시고 노는 그 장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굴을 검사들이 못 알아봤다. 네. 알아볼 수가 없다.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겨서 이 사건을 그냥 덮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게 사실입니까? 이제 김학의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하면 김학의 동영상의 얼굴이 누군지 성명불상으로 표기했던 건 이제 2013년도 초기에 사건 그랬던 초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일인 거죠. 뭐 지금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건 크게 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재판의 결과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결이 나온 것도 있고요. 네. 예, 이제 범죄 형사 범죄에서는 공소시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면소 판결 나온 거 말고 네.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뭐 휴대폰, 대포폰을 제공받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부분이 새로 이제 기소된 부분은 사실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왜 무죄 판결이 나왔냐면 네. 사실 이것도 이정석 검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대법원에서니까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부분이 네. 이정석 검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네. 그 항소심 사건에 그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네. 검사가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면담을 통해서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오염시켰다라는 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파기환송되었던 대법원에서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의 문제였군요. 네, 이게 검찰의 소위 말하면 직접 수사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중요 참고인들을 불러서 사실 그분들이 다 별건으로 압박받아가지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검찰에 소위 인질이 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이게 법정에 나가서, 그래서 예를 들면 사법농단 수사에서도 네. 여러 판사들을 입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사건을 종결해 줘야 되는데 네네. 계속 종결하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늘 검찰을 의식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가장 큰 것이 이 참고인들이 진술한 거를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의를 하면 네네. 반드시 이 검찰에 진술한 사람들이 법정에 나가서 네. 내가 진술했습니다라고 하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검찰의 인질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검찰에서 진술한 걸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검찰이 이분들을 증인신문 전에 검사실로 부른 불러서. 겁니다. 그래갖고 불러서 뭐 하겠습니까? 단속을 했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단속받아갖고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데 네. 그래서 이정석 검사가 그때 이 사람 불러서 했기 때문에 이런 특수수사의 잘못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김학의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좌절되었다는 점도 특별히 좀 기록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네. 이게 보면 우리가 미란다 원칙을 매우 중요한 형사소송법의 가치나 매우 위대한 판결로 보는 것은 네. 미란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정말로 범죄자로서 뭔가 인권을 보호할 그렇죠. 가치가 네. 그렇게 크지 않다. 네네. 일반 대중적인 시각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런
김학의 같은 사람을 네네. 단죄하는데 네. 이런 형사소송법의 이런 좀 원칙들이 저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이 판결의 취지대로 네. 일반 서민 사건 또 사회적인 약자 네. 또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그런 사건들에서도 이런 이렇게 인권과 원칙을 적용해주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네. 제대로 좀 구현되는 판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는 좀 뭐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수원지검에 제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네. 조사를 마치고 담당 검사가 부장님이 좀 뵙자 한단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인하고 같이 부장 검사실에 갔더니 이제 이정석 검사가 앉아 있다가 네. 저에게 하는 말이 네. 자기가 한국 현대사의 정치인을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쪽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네, 그래서 참.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네, 네. 이제 조사를 받고 와서 이후에 좀 조국 당시에 이제 전 수석을 좀 뵐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네. 본인이 동부지검과 조사 받을 때 네. 조사 마치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저하고 조국 그 대표가 좀 네. 씁쓸하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음. 정말로 가소로웠습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염치를 아는 것, 그렇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었고 본인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염치와 부끄러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염치고 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인데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깨닫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면 염치부터 좀 챙기시기를 새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정섭 검사 그리고 임세진 검사 두 사람 이름을 많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